대학생 재훈은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지방 소도시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곳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한적한 분위기로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여행이 한창 무르익던 중 한 친구가 색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근처에 있는 오래된 폐가로 놀러 가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은 과거에 대가족이 살았으나 알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해 가족 전체가 사라지고 그 후로 아무도 살지 않게 되었다는 소문이 도는 곳이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대학생들은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폐가로 향했습니다. 폐가는 울창한 숲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집 주변은 무성한 덩굴과 잡초로 가득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그들을 감쌌습니다. 집안은 어둡고 황폐했으며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과 때 묻은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손전등을 켜고 이리저리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부엌에는 낡은 주방 기구들이, 거실에는 먼지가 쌓인 소파와 책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친구 중 한 명이 지하로 통하는 문을 발견했습니다.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계단 아래쪽으로 미약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용감한 재훈이 앞장서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가구 조각들과 함께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설치물들이 있었습니다. 중심에는 낡은 나무 테이블이 있었는데 테이블 위에는 낯선 상징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그저 옛 주인의 취미라고 넘겼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쾅 하고 닫히며 폐쇄된 느낌의 어둠이 덮쳤습니다. 친구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재훈의 친구 하나가 급히 문 쪽으로 뛰어갔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순간 모두의 휴대폰까지 전원이 꺼졌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낮고 아련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패닉 상태에 빠진 친구들은 서로에게 달라붙으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자 한 친구가 심호흡을 하며 침착하게 상황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재훈은 자신들이 들어오기 전 잠시 멈춰섰던 그 지하 입구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들었던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그 의문의 설치물과 낡은 테이블까지 돌아갔습니다. 재훈은 그때 지하를 덮은 철문 위에 고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고리는 특이한 방법으로 결계처럼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재훈은 친구들과 함께 힘을 모아 그 고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났고 친구들은 점점 지치는 듯했지만 마침내 결계 같은 고리가 풀어지자 철문은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어디선가 밝은 빛이 입구로 쏟아져 들어왔고 사라졌던 모든 전자기기들이 동시에 다시 켜졌습니다. 그들은 간신히 정신을 추스르고 서둘러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폐가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어둠에 가려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훈과 친구들은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다시금 그런 제안을 하자 모두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이후로 그 폐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곳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그 근처를 지나는 사람들은 이상한 소음과 웃음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호기심과 두려움이 얽힌 전형적인 인터넷 공포 이야기의 한 예시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가을밤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입구에는 수백 년은 되었을 법한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는 목실령 즉 나무에 깃든 영혼이 무언가를 지키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존경하며 나무에 손상을 주는 것을 금기로 여겼습니다. 여느 때처럼 조용하던 어느 날 밤 젊은 대학생인 민수는 친구들과 함께 오랜만에 마을에 내려왔습니다. 도심의 복잡함에서 벗어나고자 찾은 이곳에서 친구들은 민수에게 그 느티나무와 관련된 전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현대과학을 신봉하는 학생이었고 그런 이야기를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술김에 친구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느티나무를 향해 그런 헛소리로 겁을 주지마 라고 농담삼아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실 그 마을 근처에 최근 들어 괴이한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거나 어딘가에서 사람의 그림자가 보인다는 소문이 떠돌았고 몇몇 주민들은 알 수 없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민수는 이상하게 무거운 마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시선이 자신을 지속적으로 쫓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의 불안함은 잠시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는 친구들과 마을 근처의 작은 숲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숲으로 들어가자마자 민수는 다시금 그 기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바람이 흔드는 나뭇잎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들렸고 이상하게도 숲 안은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 더 어두웠습니다. 친구들은 가볍게 농담을 주고받으며 즐거워했지만 민수의 마음속엔 불안함이 점차 커져갔습니다. 그러다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무 한가운데에 수상쩍은 표식이 새겨져 있었고 그 주위엔 마치 고양이나 멧돼지 같은 작은 동물의 뼈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고 친구들에게 알리고자 했지만 이상하게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민수의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민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둘러 그 장소를 떠나려 했지만 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숲이 스스로 길을 바꾼 것처럼 모든 길목이 낯설게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귀에 낮고 쇠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가지 마. 그러나 그 소리는 곧 방향을 알 수 없는 울음소리로 바뀌었고 민수는 귀를 틀어막고 비명을 지르며 달렸습니다. 몇 시간 후 그는 친구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민수는 숲의 가장자리에서 기절해 있었습니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민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계속해서 돌아가지 마라는 목소리가 맴돌았고 가슴속엔 설명할 수 없는 공포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이후로도 그 마을에선 가끔씩 이상한 사건들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그 숲 근처로 가는 것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마치 숲이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는 듯했습니다. 민수는 다시 마을을 찾지 않았고 친구들은 그날 이후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목신형에 대한 전설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 사이에 남아 새로운 세대에게도 경고와 교육의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느티나무는 여전히 굳건히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노려보고 있는 것처럼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낮에도 쉬이 근처에 가지 않는 이유는 아마 그들이 몸으로 느끼는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전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야.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진실이야. 세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오래된 산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그 마을은 외딴 곳에 위치해 있어 외부 사람들의 출입이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마을은 한때 번성했지만 점차 인구가 줄어 지금은 100여 명 남짓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특히 해질녘이 되면 피부로 스며드는 듯한 스산한 분위기로 유명했습니다. 여름 방학을 맞아 서울에서 살던 한 대학생 지수는 할머니 댁을 방문하기 위해 이 마을을 찾았습니다. 지수는 어릴 적부터 방학마다 이곳에 머물곤 했으나 이번이 몇 년 만의 방문이었기에 마을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댁은 마을 끝자락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도착한 날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공중전화 박스를 지나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할머니는 반갑게 맞아주셨고 지수는 할머니와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눈에 익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오랜만에 방문한 곳이라 지수는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주 일찍 잠자리에 드셨으니 혼자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지수는 이불 속에서 스마트폰을 보다가 갑자기 화면에 이상한 메시지가 뜨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조심해. 그 눈은 너를 보고 있어. 메시지는 발신자가 없는 이상한 번호로부터 와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았지만 지수는 스팸 문자인가 하고 기계적으로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묘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마을 뒷산을 헤매고 있었고 뒤에서 무언가가 그를 지켜보는 느낌이 계속됐습니다. 눈을 뜬 지수는 새벽동이 트기 시작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꿈이었던 것처럼 어렴풋이 느껴지던 불길한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지수는 할머니께서 이곳에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전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마을에는 엄청난 눈을 가진 무언가가 있다는 전설이 있어 누구에게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그 존재를 느낄 수가 있지. 특히 산속에 가면 더 그렇다고 하더구나. 할머니의 이야기에 지수는 어제 본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스쳐갔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불안을 떨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수는 친구와 통화하며 이곳의 전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는 장난삼아야 진짜 그런 게 있는지 확인하러 한번 가봐 라고 했고 충동적으로 지수는 마을 뒷산에 오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산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고요하고 으스스했습니다. 지수는 산길을 따라가며 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시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너를 보고 있어. 이 같은 메시지가 또 도착한 것입니다. 이번엔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지수는 산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사방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숲속은 갑작스레 적막에 휩싸였고 오직 그의 발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어떤 존재가 그의 이동을 유도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침내 지수가 멈춰선 곳에는 오래된 비석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비석 위에는 낡고 희미한 글씨로 여기서 본 것을 절대 밖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경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고 그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이내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급히 마을로 내려와 할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고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고민하더니 그의 손을 붙잡고 조그맣게 속삭였습니다. 지수야, 이 마을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 넌 본 것에 대해 절대 이야기해선 안 돼. 그 눈은 진짜일지도 몰라. 그날 이후 지수는 다시는 그 산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돌아간 후에도 때때로 휴대폰에 그 메시지가 나타났지만 그는 삭제하는 것 외에는 딱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곳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끼며 그 기억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만 있습니다. 지금은 지수가 살고 있는 곳에서도 가끔씩 그 메시지가 도착하곤 합니다. 아직도 그 눈은 지수를 지켜보고 있을까요?